지금 떨어졌을 때 많이 파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넣기에는 더 안전한 면이 있죠. 나스닥 100 지수만 하더라도 이제 수십 년간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15% 정도 됩니다. S&P 500만 하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이 7, 8%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수익률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자산의 증식에는 현실적으로 다가가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뭐 미국 계좌 투자하신 분들 뭐 되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현직 의사로 계시면서 또 주식 투자도 하고 계시는 달물결 작가님을 모시고 최근 이제 변동성 큰 시장에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또 이 상황을 또 헤쳐나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작가님이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이제 책을 쓰셔서 그런 거고 사실은 지금 현직 의사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제가 아까 촬영 전에 들어보니까 아직 만으로는 29세. 어찌 보면 20대에 뭐 직업도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투자도 하고 계시는 어찌 보면은 이제 저도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왜냐면 지금 젊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생각하고 또 대하는지도 좀 여쭤볼 그럴 마음으로 제가 좀 모셨습니다. 우선은 작가님이 지금 ETF 쪽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되신 건지 계기를 좀. 사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는 거의 코로나 직전 2020년 초 2019년 말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일단 처음에 그 병원 실습을 돌면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거는 그로부터 한 1, 2년 전인 이제 2018년, 2017년쯤이었고요. 네. 그때 본과 3학년, 4학년 때였는데 그때 병원 실습을 돌면서 실제로 임상에서 대학 병원에서 선배님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빡셌다 이건가? 예, 맞아요. 엄청 빡셌고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의사를 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은 물론 뭐 그 의사 본연으로서의 직업적으로 만족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다녔던 대학의 병원에서 어떤 교수님은 몇 년간 휴가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인터뷰를 내기도 하시고 네. 실제로 가정에 이제 신경 쓸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개원하신 선배님들도 어느 정도 마주하다 보면은 대부분 자기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도서관에 가서 했던 것들이 재테크 관련해서 뭐 통장 쪼개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뭐 앱테크, 적금, 예금 이런 것부터 처음에는 접근을 하다가 이걸로는 좀 답이 안 나온다 싶어서 본과 3, 4학년 때는 또 경매 학원도 다녔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도 뭐 법원에도 따라가 보고 해봤었는데 사실 부동산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학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임장을 갈 시간 이런 것들이 없죠.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뭐 자본, 투자 자금도 없다 보니까 좀 힘든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게 되었고 관련해서 뭐 여러 서적들을 읽게 되면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나 궁금한 게 코인으로는 그러면 안 갔어요? 코인으로도 조금 가기는 했었는데 관심은 가졌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코인은 엄청 많이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소 제가 2021년도에는 그 인턴을 마치고 군대를 갔었는데 훈련소에서 이제 주말에는 휴대폰을 줬습니다. 그때 주말에 다들 코인을 보기 바빴었는데 그만큼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컸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 코인이 말을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제 특성상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코인 쪽으로는 그렇게까지는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많이 하면 또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그 공부가 좀 어렵다 이런 개념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 가격이 적정가인지 아닌지를 주식은 좀 판단이 되는데 코인은 좀 없다. 그러면 지금도 안 하세요? 지금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주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네. 시작하신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주식도 보면 막 테슬라 사는 네.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 뭐 엔비디아 사가지고 뭐 100몇십 배 뭐 올라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ETF를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초반에는 기업 공부도 되게 많이 했었고 이제 기업 하나하나 재무제표도 뜯어보고 사업 보고서도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보기는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개별 기업들은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한 기업에 투자할 게 아니고 여러 기업들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기업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기업 네.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업을 병행하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그 공부 시간에 비례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예를 들어 공장, 기업에서 생산해내는 공장들이 어떤 식으로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취약한 면이 있고 CEO가 교체되는 건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행보를 나아갈지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도 뭐 어떻게 참여를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 뭐 사업에 이제 충실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지금도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개별 기업들은 좀 투자에 제약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대신에 ETF는 여러 기업들을 한 번에 묶어서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개별 기업 하나하나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분산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이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 지수 아니면 S&P 지수 이런 것들에 투자하다 보면 미국 전체적인 매크로 이제 앞으로 미국 국가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을 할애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본업과 병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ETF 투자가 제일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청년 세대들도 뭐 마찬가지인 게 결국에 본인의 본업을 하잖아요. 뭐 그 직업이 뭘지는 다르지만 그 매달 벌어야 되는 돈도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못 버니까 네. 그 일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것까지 막 애널리스트 수준으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평균으로 막 묶어가지고 이게 섹터에 투자하고 한다는 거는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사실 나스닥 100 지수만 하더라도 이제 수십 년간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15% 정도 됩니다. 네.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수치고 이제 특히 직장인들 20, 30대의 경우에는 시간이 강점이기 때문에 이 복리 효과를 어느 정도 보다 보면 15% 수준이면은 되게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S&P 500만 하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이 7, 8%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수익률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리 효과로 시간을 둬서 투자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어느 정도 목표로 하는 바가 다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규모 있는 자산의 증식에는 현실적으로 다가가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정도 수익률이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본업을 더 열심히 해서 투자금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 그러면 또 어찌 보면 목표에는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좋은 시절에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초심자의 행운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처음 하고 바로 돈 벌었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자금을 좀 많이 넣었어서 그때는 없어요. 예, 약간 그래서 좀 손해를 보고. 예, 어. 그때 시작을 해서 그 서킷 브레이커나 뭐 이렇게 막 10%씩 20%씩 시작부터 떨어지는 그런 거 것도 빠졌네. 예, 네. 그 변동성을 거의 직후 한 달도 안 돼서 아마 그거를 겪어갖고 아 이게 뭐지 싶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반등도 되게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그 하락장을 처음에 뭣도 모를 때 겪고 이제 또의 상승장도 뭣도 모를 때 겪기도 해서 되게 정신을 못 차렸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그 뒤로도 사실 또 막 한 번씩 이렇게 출렁출렁 했잖아요. 막 30%씩 막 빠지고 막 이런 적도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5년 가까이 예. 하시면서 막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나 뭐 이거 좀 답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장보다는 오히려 미장이 더 변동성은 큰데요. 네. 이제 뭐 국장 바이오 이런 게 아닌 이상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보다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변동성이 더 크고 이제 하락하는 경우에도 좀 그 기간이 길기도 하고 제가 그
그 2020년도에 하락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었는데 2022년도에 하락할 때가 제일 좀 힘들었던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군대에 있었을 때라서 이제 월 수입도 거의 뭐 반토막 날 정도로 많이 깎였던 때고, 그리고 군대에 있다 보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서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때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때도 어느 정도 2022년도에는 제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가치관이 살짝 정립이 되던 시기였어 갖고 그때는 그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자기 개발이라든가 다른 곳에 시간을 쏟으면서 일부 금액만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미국 주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실 빠질 때 그때 2022년에 여기 미국 주식 끝났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았잖아요. 막 다들 막 다 손절치고 나가고. 그때 특히 그 분위기를 조금 더 회상을 해보자면 그때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였어 갖고 그 금리가 앞으로 더 많이 오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금리가 뭐 뉴노멀이라고 해서 금리가 앞으로 계속 그 오일 쇼크 때 1980년대 초반 그때쯤에 오일 쇼크로 엄청 급격히 금리가 인상하던 시절이랑 많이 비교를 할 때였는데, 그때 그 금리가 앞으로 계속 상승되는 수준에서 머무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그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도 그에 맞춰서 재조정이 될 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스닥 기술주들이 크게 상승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확신이라든가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특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어 단기적인 시황 같은 것들, 이 금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것은 오히려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때 뉴스에서 나오던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예측을 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확정지어지듯이 말하는 것들이 그때는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과하게 예측하는 거다 싶어서 그때 오히려 투자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사신 거예요? 빠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뭐 이거라는 그 믿음으로 간 거네요. 네, 뭐 맞습니다. 어떤 시황보다는. 그러면 지금도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지금 코로나 때 한번 빠졌고 지금 2022년에 빠졌고 지금 이번에 또 빠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마음이신가요? 이번에도 사실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이 계속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관세로 지금 엄청 위협을 주는 이유가, 저는 중국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많이 따라오고 많이 치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려는 것들이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랑 비교해 보면 여전히 미국이 그 강세가 앞으로도 미국이 저는 우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그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나 이제 자본 시스템이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데요. 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 이 고령 사회고 어느 정도 출산율도 되게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고, 이 미국은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인구 구조가 거의 그 막대 그래프들을 보면,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직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원통같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중국은 역피라미드 삼각형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절실한 거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절감을 해서 공산품을 많이 쏟아내면서 발달을 한 게 중국인데, 이제는 생산 가능 연령대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생산성이 많이 줄어드는 시점에 사실 중국의 근본적인 무기가 이제 흔들리는 시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려면은 이제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인공지능 기술이죠. 인공지능 쪽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누가 선점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오히려 더 절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절실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는 그 미국이 인구 구조라든가 지금 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우위는 훨씬 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계속 올라도 사고 빠져도 사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 복리로 한 15% 정도 이렇게 되면은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그냥 20대 지금 사회초년생들도 네.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어떤 뭐 자유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얼마나 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이게 중간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래저래 뭐 돈 나갈 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넣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번 또 빼야 될 때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좀 뭐 빠졌을 때 결혼을 마침 또 하게 되면 진짜 또 난감해지기도 하고 네. 아예 절대 안 빼야 되는 금액만 가지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장기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이제 결혼, 집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제일 크고요. 그 외에 목돈이 들어갈 일은 이제 젊을 때에는 이제 크진 않죠. 네. 사실 목돈이 들어갈 일은 집 정도인데 이제 집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전망 투자 전략을 봤을 때 부동산 쪽으로 전망이 있어서 전망이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이제 비중을 더 쏟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반면에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살 집에 대해서는 뭐 전세나 월세로 해결한다고 하는 분들이 요새는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젊은 층에서 그런 게 좀 많긴 하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저만 하더라도 사실 집 사는 것보다는 이제 월세를 살면서 그 나머지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오히려 미국 주식에 꾸준하게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긴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전략을 어떻게 달리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미국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냐 마냐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수 그동안에 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만 투자하면 뭐 당연히 주식도 거기다 또 미국이라는 또 강대국에서 연복리로 15%라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나오지만 않고 계속 거기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좀 팔고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잠깐 좀 팔았다가 네. 좀 지켜보고 나중에 좀 더 빠지면 그때 들어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은 안 파세요? 안 팔아요? 저는 이제 안 팔 것 같고요. 아. 목돈이 들어갈 일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보전을 하고 목돈은 이제 저는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하려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목돈이 좀 많이 들어갈 일이 있는데 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대출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아 대출을 받을지언정 주식을 팔지 않는다. 네, 그렇죠. 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그 당장에 대출이 필요가 없어도 대출을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자산에 대해서 그 유연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채를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과하지는 않아야겠죠. 네. 그런 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네 하고 있고 이렇시 지금 떨어졌을 때 많이 파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 심리가 주식을 수익보다는 손실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수익이 나는 것과 이제 100만 원 손실이 나는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사람은 100만 원 손실이 나는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아 그럼요. 예, 그 이제 수익보다는 손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하락장에서는 그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딱 맞추지 않는 이상 하락장에서는 사자마자 물립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사자마자 고통이 바로 이제 심리적으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도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는 상승장일 때 상승장의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오래됐을 때에는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처럼 어느 정도 하락이 돼서 지금 예전에는 미국 고평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미국 주식의 고평가 논란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넣기에는 더 안전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가 낫다. 막 올라갈 때 막 사기보다는. 예, 사실 그게 맞습니다. 투자적으로 봐도 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네.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뭐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 주식만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ETF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ETF는 사실 공부랄까요? 그게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니까 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그러면 좀 빠진 마당에 사기 좋은 뭐 그런 ETF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주변에서도 가끔 여쭤보는데 그러면 저는 안전한 거는 지수 ETF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수라는 게 이 미국에는 뭐 여러 지수들이 있지만 나스닥 100 지수랑 뭐 S&P 500 지수가 제일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100 지수만 하더라도 이 연평균 상승률이 15% 정도 되고 네. 이제 S&P 500 지수도 한 7%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특히 20대, 30대 분들은 적절하게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QQQ가 제일 대표적이긴 한데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QQQ ETF도 있지만 QQQM ETF가 있습니다. 네. 그게 조금 더 운영 수수료가 저렴하고요. 그래서 운영 수수료가 QQQ는 0.2% 정도 되고 네. QQQM은 0.15%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쌓이다 보면 조금 크기 때문에 이런 QQQM ETF를 조금 더 선택하는 것들이 좋긴 하고 이미 QQQ ETF를 투자한 경우에는 그냥 그거 계속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갈아타면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S&P 500 지수도 뭐 스파이가 있고 IVV가 있고 VOO가 있는데 다들 뭐 운용 규모는 충분하고 이제 운용 수수료가 저렴한 걸로 선택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도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그 7% 15%가 어느 정도 20-30년 정도 계속 길게 가져가면은 당연히 충분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목돈이 들어갈 일들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또 조급할 수 있습니다. 좀 사람들이. 빨리 불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에 레버리지 ETF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는 대부분 레버리지 빚내서 투자한다 아니면 레버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주의고요. 이 레버리지는 우리 주식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레버리지가 거의 대부분 껴있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생현금으로 사는 분들은 거의 없죠. 대출로 어느 정도 일으키고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대부분이 대출을 어느 정도 끼는 것도 다 레버리지고 네. 심지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부에서도 부채가 뭐 몇 프로니 이런 것들이 요새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도 이 부채를 끼고 이 예산을 운용합니다. 레버리지가 없는 게 오히려 거의 드물다 싶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 ETF를 가져가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하는 거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요새 뭐 테슬라도 뭐 2배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테슬라 개별 종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고 지수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이게 횡보하면 녹는다 아니면 운영 수수료가 비싸다 네. 계리율이 크다 이런 되게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나서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 다 우상향 그립니다. 그 이유가 그런 모든 우려들을 다 이겨내고 그 평균 상승률이 아까 말씀드린 S&P 500은 7%, 나스닥은 한 15% 되기 때문에 연평균 상승률이 그런 그 모든 우려를 다 이겨내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차트를 볼 수가 있어서 예, 괜찮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생각이 미국의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본다면 거기서 돈을 빼지 않을 거라면 뭐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죠. 어차피 15%씩 올라간다면 단순히 곱하기 둘만 해도 예, 맞습니다. 30%씩 올라가는 건데 물론 조금 빠지겠지만 다만 그 변동폭을 견디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